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 한복판 그리고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는 시위라는 이름의 혐오적 표현 행렬들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반중 감정이라든가 반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적 행위라든가 폭력적 언사들, 혐오와 조롱, 폄훼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들 많이 드셨을 텐데요. 그간 이런 혐오 표현에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 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또는 반대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혐오 표현 자체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이 필요한지 또는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의 논의가 진행되다가도 막히기도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행동들이나 표현들이 좀 도를 넘는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과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 방안들은 무엇이어야 될지 좀 숙의하고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준이의 토요토론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한가에 관련된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정준이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깽판이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혐오, 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과 법적 가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오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숙명여대 법학교의 홍성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언론자유, 표현자유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문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손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사실 이게 어렵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사회적 담론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혐오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컨텐츠에 혐오적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죠. 이게 대표적으로 달리는 방식들이 내가 누구 미워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너도 나 미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1대1 대응으로 얘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뭐가 혐오라고 규정해야 되며, 어떤 것들을 문제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일단 구분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 교수님께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이 혐오 표현의 개념 요소에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상이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뭐 예를 들면 성별이나 뭐 종교나 성적 지향 이런 걸로 좀 구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무슬림, 뭐 동성애자, 흑인 이주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집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말이나 글의 형태로 드러내는 건데 그 표현은 이제 좀 모욕적인 걸 수도 있고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위협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혐오 표현의 효과는 결국 그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강화하거나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그 해당 집단에게 일정한 어떤 해악을 가하고 또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폭력을 조장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낳는 표현을 뭐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속하게 되는 그런 집단이고 그걸 싸잡아서 대단히 모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내고
그로써 그 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강화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학술적 정의셨고요. 손 변호사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정의하고 계십니까? 네, 뭐 혐오 표현의 속성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혐오 표현 그리고 규제가 필요한 정도의 혐오 표현 이걸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나 뭐 부당한 비난, 욕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용어에 있어서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표현을 모두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뭐 올바른 표현만을 한다면 사실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도 사실 없겠죠. 표현의 자유가 이제 예쁜 말할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올바르지 않은 표현, 혐오스러운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고 그 혐오 표현 역시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부정할 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표현으로서의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규제를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벌면 충분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세상과 충분히 부딪혀도 답을 쉽사리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 BBC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 그리고 세계의 국경과 수억의 삶을 바꾸었던 그의 책 자본론. 그러나 그 책은 부르주아를 모두 몰아내자고도 다 함께 가난하고자도 말하지 않는다. 자본론 안에 담긴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장 첨예하게 꿰뚫는 통찰이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취와 효율을 넘어선 질문을 시작하게 합니다. 부유해도 행복할 줄 모르는 나라의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고전, 마르크스 자본론가의 가장 유쾌한 재회. 세상을 뒤흔들었던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 50에 읽는 자본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좀 위험하니까 규제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자일 수도 있고, 그 위험함의 수준을 법으로 정해서 그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이제 그 이후에 판단을 하자. 이게 함께 오는 그런 문제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의 그 누군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랑 그한 심각한 문제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거냐. 폭력, 차별, 선동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홍 선생님?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대체로 직접적으로 차별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야기하는 것 이런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뭐 규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동이 그러면 핵심일 텐데.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누구를 쫓아내자라든가 뭐 심지어는 죽여버리자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선동적인 거고 이거 외에도 되게 이제 사례들은 좀 더 되게 다양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시될 수 있는 사례랄까요? 그런 걸 좀 더 예시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어떤 폭력이라든지 물리적 행위를 선동하는 건 사실 구체적인데 그렇죠. 차별을 선동하는 거는 조금 예,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만으로도 과연 이게 차별 선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명백성이 있는 것인가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 규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를 또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무슬림은 다 테러리스트야. 그러면 사실 문제적 표현인데 그렇죠. 분명히 문제 있는데 이걸 차별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표현이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예. 그걸 이제 누가 말했냐, 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발화가 됐느냐,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온 어떤 맥락이나 장소, 영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예. 실제 상황에서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해악이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예. 그렇겠죠. 뭐 이를테면 이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목하고 선동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공공 영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합의가 되는데 사례별로 이렇게 보고 누적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제 아직은 이런 것에 관련된 법이 없으니까 뭐 판례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런 조건에서 아마 현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의를 이제 촉발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른바 혐중 시위인데 중국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이제 시위라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시위라고 이제 부르다 보니까 이게 뭐 시위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로 갈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자꾸 공격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들 요게 좀 더 특별한 지금의 조건이라고 보이는데 홍 교수님 이 부분은 왜 하필 이런 게 지금 나오게 되었을까에 예.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뭐 최근에 뭐 소위 혐중 시위라고 하는 시위가 이제 곳곳에서 벌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혐중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또 오랫동안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최근의 양상은 조금 특별한 저는 그 심각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혐오 표현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자면은 그냥 이제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정도의 문제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그냥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나와서 뭐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집회와 시위도 그냥 광화문 광장 같은 데 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대상 집단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하는 건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혐중 시위는 뭐 건대 양꼬치 거리라든가 명동이라든가 대림동이라든가 정말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예. 그래서 혐오 표현이 실제로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뭐 폭동 같은 거로 발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대상 집단을 향해서 직접 혐오 표현을 하다가 이제 격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인근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뭐 남부 교육장, 뭐 서울시 교육감 등이 이제 학생들 보호해달라라고 우려를 호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반증한 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일단 공개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특정 물리적 장소에 물리적 행동들이 있고 이른바 타겟을 잡는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와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손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혐오 표현의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은 전체적인 대중적인 정서가 좀 타자에 대한 혐오 예. 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혐오 표현은 저는 이 정서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사실 트럼프도 대중의 이런 정서를 굉장히 잘 건드려서 재집권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혐오가 굉장히 잘 팔리는 소재가 된 것이죠. 근데 특히 한 나라 안에서 다른 국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특히 가장 잘 팔리는 네. 소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명확하고 또 국민이나 내국인들이 보편적으로 타자화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얻기가 매우 쉬운 소재고 그래서 중국 혐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재고 특히 그걸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런 적극적인 혐오 행위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적극적이고 과격한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일종의 효능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걸 텐데, 네. 그러니까 내 이 행동이 그냥 숨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상대가 이른바 쪼는 모습, 예, 쫄아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필 중국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주변국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슈도 이제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중국이라는 이슈. 사실은 이제 뭐 혐오가 혐중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다양한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혐중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 혐중 시위는 좀 특수한 맥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죠.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중국 문제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라든가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정치권 내지는 그 탄핵 반대하는 세력에서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격화된 것이 이제 탄핵은 이미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협중 시위로 번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협중 시위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자극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권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더 부추기거나 조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저는 그런 면에 봐서도 이 문제는 좀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혐오 표현이 극단화되는 경우는 정치인들이 개입하지 않고 격화가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도 이 협중 시위 문제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들이 있고, 정치적 패자가 이제 그 원인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자신의 패배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얘기해 버리려고 하는, 요게 이제 최근에 바로 이걸 촉발시킨 되게 중요한 계기다라고 보시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외국인들의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왜 하필 그게 중국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적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여담으로 협중에 대한 이제 반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감은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부정적인 면들이 있을 테고, 특히나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주변국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주변국의 피해가 이제 그 주변국들의 어떤 마음을,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뭐 상당한 정당한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형태로 이제 자꾸 만들어가서 키워가는 이제 방식들일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 내지 전 세계 극우의 흐름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른바 마가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찍어서 이제 낙인을 찍은 다음에 그게 전 세계의 어떤 우파들의 연대랄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마침 또 이제 중국이 좌파라고 만약에 낙인을 찍는다면 그것에 의해서 더 많이 자극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끌고 와가지고 중국인들 잡아갈 거다 라는 식의 이제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 이것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잘 다스리고 뭔가 관리해 준다고만 이게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더 장기적인 문제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와 혐오에 관련된 국제적인 연대가 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그러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먼저 한번 좀 짚어야 될 것이, 지금은 법이 없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없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홍 교수님 보시기에 현행법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현행법에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 집단에게 향해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는 사실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정법 중에서는 뭐 정보통신망법상 뭐 정보통신 심의 규정이나 또 방송법상 방송 심의 규정, 또 방송광고 심의 규정, 뭐 언론중재위원회 뭐 시정 권고 기준이라든가 또는 5개 광고물법 이런 데 보면은 혐오 표현이라고 딱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인종이나 성별 등의 뭐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혐오 표현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특정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의 뭐 혐오 표현 금지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념 규정이 사실은 좀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긴 게 2010년 한 중반 정도부터인데, 사실 이 규정이 생긴 건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혐오 표현 관련해서 발전시켜온 여러 논의들이 몇 개 없지만 하여튼 이 규정들에는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새로운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에는 뭐 영역이 제한적이란 문제도 있지만 뭐 개념 규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좀 오래된 것들이어서 좀 한계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 선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검열 문제에 있어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인, 성별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어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이건 형사처벌까지 규정이 또 돼 있습니다. 좀 문제적인 조항이라 해서 사실 이건 제가 위헌소원도 준비하고 있는 조항이긴 한데요. 또 이거는 혐오 표현 규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5.18 특별법에 또 하나의 5.18을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5.18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법들의 일부 이렇게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이제 조항들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특정 개인에 연관된 거랑 이제 집단에 연관된 것으로 뭔가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만약에 혐중의 어떤 것에서 앞에서 당사자가 타겟을 잡았고 그 사람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법으로 뭔가를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연결되는 방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외국인으로 대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러면 이런 법적 한계라고 하는 게 특정 개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 그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요거를 좀 넘어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홍 교수님? 그렇죠. 이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또 하더라도 사실은 넘어서야 될 그런 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인과관계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이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게 다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범죄도시, 청년경찰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조선족 중국 동포 비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됐을 때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행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혐오 표현 자체에 좀 특화된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지, 뭐 현행법 체제 내에서 혐오 표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쭉 하고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애초에 시작들도 있었고 이게 점점 단계를 달리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니까, 이런 영어로는 hate speech라는 표현이고 이것도 등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고요. 저는 이 말도 우리도 이제 좀 바꾸고 좀 정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 이게 대체로는 그래도 뭐 옛날부터도 있었던 그런 감정이긴 하나 이게 현대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짚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 교수님도 많이 또 추적해 오신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언론 기사 중에서 혐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요. 한 2013년, 14년경부터 이제 사용 빈도가 아주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같은 거를 또 검색을 해보면 한 2010년경부터 뭐 이주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문화 반대하는 이런 카페나 게시판들이 그때부터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한 2010년 초반부터 이 혐오 정서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발화가 되고 또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딱 된 거는 2013년에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그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뭐 5.18 혐오 게시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 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논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독일이라면 혐오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규제가 될 수 있다. 일베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증오 표현, 혐오 표현, 뭐 증오 선동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규제 관련 논의도 그때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게시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하는 정도로 기존의 어떤 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그칠 거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그 논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원은 2010년에서 2014년 요 사이 즈음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이 단어도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본격적으로. 손 변호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어느 정도 때부터신가요? 저도 한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젠더 문제가 예, 예. 젠더 갈등이 좀 심각한 시절이고 일베, 워마드 뭐 이런 극단적인 커뮤니티의 등장 때문에 그때 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 관심 갖거나 이제 좀 그런 걸 요구받았던 연구나 의견을 연구나 의견을 예. 좀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는 예.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예, 누군가 이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더 고민하시면서 네. 연구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정교화도 사실 시키고. 그 분야가 예.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에 있어서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사회적인 해악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할 수 있고 뭐 어느 정도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또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측면이 있는 그런 표현 규제 분야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미디어의 등장이 전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고, 예, 한쪽으로 인터넷 시대에 있었던 소셜 네트워크랑 다른 한편 스마트폰,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화된 미디어가 등장하는 게 겹치는 시기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이폰 출시가 2009년에서 2010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손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되면서 개인 표현 수단으로 바뀐 것. 이게 이제 급격한 확산에 상당한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그렇다고 스마트폰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하고 이제 바뀐 조건이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논의 자체는 뭐 엄청나게 오래된 논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 상황 사이에 여전히 불일치가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철학은 여전히 필요한데 세부 조정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 구도들이 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논쟁 구도에 아마 핵심으로 얘기하셨을 텐데, 예. 그 논쟁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예. 뭐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체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2010년대 초반에 이거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예. 뭐 입법으로는 뭘 해야 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거의 지금 10년이 더 지났는데 사실 뭐 정부 정책 차원이나 또는 국회 입법 차원에서 진척된 것이 뭐 사실상 없습니다. 예. 뭐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뭐 철회되거나 뭐 사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뚜렷한 뭐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이나 또 시민들의 인식이나 논의 수준 같은 것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공적인 대응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를 굳이 해본다고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아직도 혐오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하면 뭐 다들 문제를 지적하면 아 맞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죠라고 하지만 사실 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아주 절박한 문제다. 우리가 진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막는 또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는 아 그때 그래도 요거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경각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많이 되고 혐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책 입안자들은 이 빈도에 비해서 보면 심각성의 정도에 대한 인지 수준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 논쟁 구도는 본인의 시각에서 보시면 어떤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도 연관해 본다면. 굉장히 시민사회나 연구자 측에서는 정치한 논의가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도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인 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혐오 표현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난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치와 같은 혐오 세력이 득세해서 결국 정권을 잡고 아니면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비극을 겪은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예. 그 좀 규제에 대한 동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배제, 슬로건을 필두로 한 이런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예. 정치권이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예. 보수 기독교계의 그 표가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요. 또 이 신앙심이 그 기반이 되어서 그 운동도 굉장히 맹목적이고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력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그 업무 방해에 준하는 전화와 항의와 그런 걸 받고 있어서 굉장히 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도 그런 법률안을 위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정부 관료 내부적으로도 그런 인사들 중에서도 그 보수 기독교계의 수가 상당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굉장히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민감한 거긴 하지만 짚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조직된 강력한 극단적 소수가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의사결정 질서를 사실 쥐고 흔드는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뭐 재단에서도 많이 다뤘던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나중에 얘기하게 될 차별금지법하고 연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역인데 사실 이런 정책 관련 거 만들 때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목소리의 실존감 정도로 어떻게 좀 느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 보수 개신교 때문에 어렵다라고 저도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하는 걸 보면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경영계에서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했고 경영계야말로 엄청난 로비력과 힘을 가진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야 이게 다 되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오히려 하게 됐거든요. 또 예전에 보면은 뭐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도 사실 유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관을 이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장관들 임명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뭐 이제 헌재가 사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면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이제 폐지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반대 세력이 문제다라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충분하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안자들의 결국은 이제 의지, 심각성을 느낀다면, 의지를 발휘한다면 이제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개신교 평신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조사도 해봤는데 사실 뭐 일반 국민 평균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부의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 그게 굉장히 좀 과대대표돼 가지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돌파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또 들어가면 신중하신 입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럼 해보시죠.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 당연히 동의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된다는데 반대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우선 특히 표현의 자유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신중론, 반대론을 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대상인 표현이 확실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하기가 참 어렵고요. 혐오 표현 규제의 경우에도 이렇게 저부터도 그런 시위나 혐오 표현들이 너무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저런 행동을 못하게 하고 싶고 저런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감정적으로 드는 입장에서 어떤
표현 규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근데 이런 비단 표현 규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규제들이 그래요. 모든 사회 문제를 어떤 국가의 강제 규제로 해결을 하려는 어떤 규제 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측면에서 국가 후견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상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혐오 문화가 줄어들거나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차별 배제가 줄어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좀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서 어떤 이런 비이성적인 감정, 정서에 기인한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혐오 정서나 문화가 좀 더욱 만연할 위험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혐오 표현 규제가 모든 옳지 않은 발언이나 뭐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부당한 비난, 욕설 이런 걸 규제하지 못하고 결국 규제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 배제, 폭력을 구체적으로 선동하는 수준의 매우 한정적인 극단적인 표현만이 규제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혐오 문화와 차별, 배제를 양산하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성, 지성, 팩트, 공정 이런 탈을 쓴 교묘한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은 결국 면죄부를 받고 그렇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 극단주의자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을 하면서 혐오 문화가 좀 더욱 정당화되고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혐오 표현도 어떻게 보면 당대의 대중들의 정서, 사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것이 안 좋은 것일지라도 드러내주는 하나의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반론, 토론을 통해서 대중들이 올바른 사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단초로 기능할 수도 있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 규제가 정작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주류층, 권력 집단에 대한 분노나 반감의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으로도 남용될 위험도 상당히 높고 사실 그런 사례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공직선거법상 이제 후보자 비방죄 중에서 후보자와 정당과 관련한 어떤 지역과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선관위가 이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내 게시글이 남성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삭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 여성해당 선거운동 중에 어떤 20대 남성이 운동원에게 돌을 투척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 혐오적 미디어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남성에 대한 성기를 이용한 욕설이 일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글들을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혐오 표현을 포함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약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보수적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력층에 대항하는 집회, 시위, 또 금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게 뭐 혐오 표현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라기보다는 정말 이걸 하고 싶으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대응책을 좀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표현 관련 규제법을 만들 때 보면은 이런 반론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안 하고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형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항으로 이제 두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영역의 제한도 없고요. 주체의 제한도 없고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절도죄 그러면 뭐 어느 영역에서 뭘 해도 다 걸리는 것처럼 그냥 그런 형태로 혐오 표현 규제가 진행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체나 대상이나 영역 같은 거를 조금 제한을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회 시위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영역이나 주체를 좀 특정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그럼 세상의 모든 혐오 표현을 다 규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혐오 표현을 다 금지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여기까지다.
요런 정도 수준의 이런 영역에서 발언되는 혐오 표현만을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원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이제 법 규제가 갖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보면 그럼 그것만 피해가면은 다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사회적 해악이 큰 혐오 표현이라도 막으면 법은 그냥 그 정도면 할 일 다 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근절 막 이런 거를 내세우는 순간 진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적당히 그걸 좀 달래고 좀 절제시키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방향으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그 입장이 크게 두 개로 좀 나뉜다고 예.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혐오 표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이거 그런 그냥 입장이 있고요. 해도 네. 돼. 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입장이 있고 이제 손 변호사님 입장은 그게 아니라 네. 혐오 표현 문제 심각한 건 맞는데 그 방법에 대한 이견이거든요. 네. 저는 방법에 대한 이견은 정말 토론의 가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뭐 영역이나 주체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필요한 영역이겠죠. 뭐 예를 들면 정보통신 이렇게 해도 정보통신 다 규제할 거냐 아니면 일부 국가가 하는 것처럼 뭐 가입자가 몇 명이고 뭐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소위 말하는 대형 포탈 위주로 규제할 거냐 뭐 방송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오늘날 방송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방송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좁은 의미의 방송으로 한정할 거냐 이런 논의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혐오 표현에 대한 좀 논의를 해나간다면 훨씬 더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마침 말씀 나온 김에 어떤 구체적인 안으로 던져서 이제 토론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독일식 방법, 형법에 설치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크다라고 보고 세세하게 이제 또 판례도 쌓고 이뤄가면서 이제 접근하는 좀 큼지막해서 좁혀가는 방법과 뭐 우리나라 5.18 특별법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특별한 특정한 어떤 표현만 문제 삼아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이 중간 어디에선가 지금 이제 대안을 좀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법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왕이면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차별로 직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광화문 광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교사나 교수가 교육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후자는 뭐 그 자체로 이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고용 영역에서 발화가 됐다. 뭐 부장님이 부하 직원들한테 뭐 이런 혐오 표현적인 표현을 했다. 근데 거기 당사자가 있다. 이거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차별이라고 봐야지 이걸 뭐 이건 표현이고 뭐 진짜 차별이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게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영역에서 혐오 표현은 당연히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방송 같은 경우도 이거는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좀 영향력이 큰 이제 대형 포탈 같은 데서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또 주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공무원은 최소한 혐오 표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뭐 구청에 있는 직원이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하는 거는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일종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 영향이 큰 매체를 위주로 해서 일단은 저는 규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대형 포털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형 포털에서만 금지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도 이게 좀 효과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방송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구나. 최소한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해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혐오 발언 금지법 내지 뭐 이런 이름을 이제 하나 붙이는 법이 있고 그 법안에서 교육 영역이나 고용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역을 설정하고 특히 이제 공직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기본 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죠. 사실 뭐 법적 형태는 뭐 방송은 이제 방송법에서 따로 할 수가 할 있고, 수도 있고. 예, 공무원은 뭐 이제 공무원 그 인사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거 통해서 따로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또 뭐 국회법으로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형태는 뭐 일반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개별법으로 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런 언어는 요런 영역대는 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하위법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방식도 있으실 테고요. 예. 그런 정도의 틀을 지금 제안하고 계신데, 네,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신 영역이 좀 있으십니까? 이것과는 또 별개로 또는 연관해서? 홍성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네티즌, 그냥 개인이 그냥 내지르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랑 이제 공적 자원을 이용한 경우 아니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발화의 경우에는 좀 차별적인 규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네. 어떤 공적 자원을 이용한 어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위세 위력을 보이는, 사실 집회 시위 자체가 위세 위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단계적인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별적인 접근, 그러니까 차별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 이게 참 용어가 여러 가지로 섞여버리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당연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등적인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힘이 센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좀 뭐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해결하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일단 맡기자 정도의 의견이신 거로 느껴집니다. 뭐 개인의 표현이라든지 예. 아니면 소규모의 유통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벼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규제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율규제라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사실 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유튜브 영역에서 유튜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자율규제냐, 네. 아니면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알아서 해라가 자율규제냐. 그렇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유통 권력을 가진 인터넷 기업들이 일단 1차적인 이제 뭐 검열의 주체가 될 것이고, 시민 스스로 자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건 좀 자율 규제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타인이나 어떤 권력으로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이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자율적 영역에서 자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카운터 스피치, 대항 예. 표현의 활성화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율적인 지능적인 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1차적인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예. 사실 뭐 이제 자율 규제라는 게 좁은 의미로 보면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닌 뭐 기업이라든가 학교나 뭐 어떤 인터넷 업체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뭔가 금지하는 규제를 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이제 자율 규제라고 하는데요. 좀 넓게 보면은 그냥 법적 규제가 아닌 것, 직접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닌 모든 형태의 또 규제를 넓은 의미의 또 자율 규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의 자율 규제는 대학에서 어떤 혐오 표현에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서 그 대학 내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신고도 받고 처리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가 뭐 총장이나 뭐 소속 교원들이 전부 합심을 해가지고 늘 혐오 표현에 대해 경고하고, 또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들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혐오 표현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자력화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3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또 조성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저는 이제 규제라는 말하고 잘 안 어울리긴 하지만 어떤 개입을 하는 거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규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카운터 스피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또 개별 영역에서는 개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뭐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 혐오 표현이란 문제를 통제를 하는 거지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일망타진을 하겠다.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카운터 스피치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제 대항 발화 내지 대항 표현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인데, 그게 뭘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속에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그 영역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야, 이런 건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주고, 네. 이런 게 훌륭한 겁니다라고 얘기해주고라는 일종의 윤리규범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혹시 뭐 다른 의미에서의 대항 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뭐 법보다는 일단 자율 규제와 대항 표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혐오 표현 자체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 정서의 발현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면 근본적인 해결도 이제 정부의 어떤 강제 규제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뭐 개인, 공동체 그리고 기업 등이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문화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율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유해 콘텐츠나 혐오 표현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수익 창출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자율규제를 할 수가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자율규제는 또 법만큼 엄격하게 규정되거나 집행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자율규제를 일단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항 표현이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혐오 표현에 맞서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표현들의 일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혐오 표현을 법적 규제로 이렇게 막는 것보다 그 공론장에서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논쟁 을 하면서 혐오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거죠. 예. 약화시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혐오 시위가 벌어질 때 이에 맞선 혐오 반대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대림동에서 그런 혐중 시위가 있었을 때 실제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가서 어느 정도 저지를 하고 힘이 되어줬다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에 대해서 반박 댓글을 다는 것도 모두 다 대항 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대항 발화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혐오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한테 자, 우리 평화롭게 잘 삽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설득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한테 먹잇감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엔 대항 발화의 목표점이 어디냐? 네. 혐오 발언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목표점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혐오 발언이 가서 닿을 잠재적인 사람들을 청중으로 해서 그들이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항 발화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 후자에 대해서 더 예. 효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요. 예. 사실은 정말 혐오 발화자에 대해서 그런 이미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인한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예. 아니지만 예. 근데 무엇보다 공론장에서 이렇게 혐오에 반대하는 시선들도 많다. 그리고 예, 예. 팩트를 정리해주는 그런 것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그 일본에서 사실 카운터 스피치 이런 말들 많이 쓰이는데 일본에서 제일 심각한 혐오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일조선인에 대한 그 혐오거든요. 그럼 이제 막 그 소위 말하는 코리아타운 막 밀집해 있는 데 가서 한국인들, 제일조선인들이 있는 데 가서 막 그 혐오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이 제일조선인을 고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일본인들이 제일조선인을 타자화하고 이제 고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항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거를 구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고립시키는 거냐면 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시위하는데 가가지고 맞불 시위를 하면서
제1조선인들한테는 우리도 일본인이지만 우리 같은 일본인이다. 이 일본에 같이 사는 우리가 한편이고 저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배제를 하게 하는, 그래서 구도를 바꿔버리는 효과를 갖는 게 저는 이 대항 표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혐오 발화자를 어떻게 하자? 사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혐오 발화자를 고립시키고 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혐오 표현에 동참하지 않게 만드는 거. 네. 그러면서 이 피해자 집단을 또 보호하는 효과. 이런 것이 이제 대항 표현이라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악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일컫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제 다 잘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작심하고, 이른바 요즘은 특히나 이제 되게 전략적으로 정말 남들한테 아주 그냥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세면은 이제 점잖은 분들은 대항을 못하고 그냥 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좀 그러지 좀 맙시다.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제 확실히 이제 그들이 뻘쭘해지고 이른바, 예. 다수성이 확인이 되는 이제 상식적 다수가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이제 용기 있게 참여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게 이제 이 차별금지법 논의하고도 연결이 좀 결국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완전히 정치적 논쟁과 이념 논쟁의 어떤 대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이걸 꺼내는 것도 막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까 홍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거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순차적으로 이제 혐오 금지하고 연관해가지고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그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데요. 네. 사실 차별금지법이 혐오 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법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이제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 혐오나 차별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확산되고 또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혐오 표현, 차별, 혐오 범죄 뭐 이런 문제, 이런 연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이나 정책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순서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혐오 표현에 대한 것보다는 차별에 관한 문제를 먼저 우리가 그 정책으로 또는 법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혐오 표현만 해도 손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논란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라별로 보면은 유럽은 형사처벌을 하지만 사실 미국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나라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차별 금지를 안 하는 나라는 이거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 법이라는 것도 뭐 OECD급 국가 정도 되면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편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혐오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건다라는 의미로 이 법을 좀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혐오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혐오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로 나아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회하고 혐오 차별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지금 최전선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힘들지만 좀 넘어서야지 그 다음이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은 이제 정신의 산물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게 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되게 기본법적인 해결이 네. 이제 돼야 될 필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혐오에 대한 문제를 느끼다 보면 그래 차별금지법에서 뭔가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될까라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남겨진 오늘 또 못다한 말들도 있으실 테니까 저희 들으시는 시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또 두 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 혐오차별 문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이거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우연히 어떤 한 칼럼에서 그 한류 전문가이신 한 교수님이 한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예. 뭐 이런 말씀해 주셨대요. 저는 너무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참 재밌게 봤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뭘 금지하고 처벌하고 꼭 이런 거에만 지향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집단 간에 갈등이 있고 혐오하고 충돌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일이고 우리의 어떤 밝은 미래를 정말 어둡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별이나 혐오가 나쁘다, 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아주 실리적으로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꼭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좀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들도 좀 더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소 변호사님.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너무 동감을 하고요. 근데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너무 집권이 전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린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 없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는 이제 결국 정부의 인권에 관한 진지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시민사회나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터 스피치, 대항 표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가 특히 그런 소수자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직접 들려주면 사람들이 많이 그 혐오 감정이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의 역할이 미디어와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다소 민감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다수는 혐오가 부당하고 비도덕적이며 잘못된 일이다라는 데는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반대 혐오가 수단이냐 아니면 이른바 아까 대항담론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되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포섭하고 고립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대안 과정에서 이 제도나 법제에 관련된 것들이 함께 산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필요한 만큼 이 본질적인 논의 그리고 방법론적인 논의들을 또 후속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치의 토요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짓궂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런 원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기 저한테도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기도 해가지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벌써 마이크를 저 빼시고. 그 범죄 전쟁에 대해서 그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범죄 전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있었는지 몰랐어요. 청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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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년경찰을 했죠. 범죄도시는 사실은 배경이 가리봉동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네. 대림동 쪽에서. 네. 조영관 변호사님이. 조영관 변호사님이었고요. 근데 그게 또 2심에서는,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은 판사들이 이걸 화해 공고를 했어요. 네. 정말요? 잘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현재 재판관된 거기 누구죠? 아니 마지막에 우리 2명 들어갈 때 마용주, 김복준. 마은혁 재판관이 마은혁, 네. 그때 이제 대등 재판부긴 했는데 그 2심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제 화해 공고를 좀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고 그냥 패소 이러면 이게 사실 좋은 결과는 사회적인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근데 영화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쪽도.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도 그거를 뭐 영화를 중지한다거나 손해배상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지만 자기 잘한 건 아니다. 이건 사실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 공고가 된 이유도 사실은 제작사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들 그렇죠. 얼마나 벌면 충분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세상과 충분히 부딪혀도 답을 쉽사리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 BBC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 그리고 세계의 국경과 수억의 삶을 바꾸었던 그의 책 자본론. 그러나 그 책은 부르주아를 모두 몰아내자고도 다 함께 가난하고자도 말하지 않는다. 자본론 안에 담긴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장 첨예하게 꿰뚫는 통찰이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취와 효율을 넘어선 질문을 시작하게 합니다. 부유해도 행복할 줄 모르는 나라의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고전, 마르크스 자본론가의 가장 유쾌한 재회. 세상을 뒤흔들었던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 50에 읽는 자본론.